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 고3 국어 8회 시작하겠습니다. 좀 일찍 만나는 셈이죠. 오늘은 비문학 지문 3개 하고요. 문법하고 문학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시죠. 이걸 한번 복습할 때 청산별곡이 무슨 내용이었지? 이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같이 고민하면 이 표지로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수업할 때 같이 했었는데 오늘 이번 8회차는 그 설 연휴랑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선생님이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심해.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이 최대한 성의를 더 발휘해서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잘 이제 받아서 필기할 거 필기하고 교재를 미리 받았으면은 문제를 OX를 먼저 하는 것도 객관식 문제 먼저 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같이 듣는 것보다 약간의 시간을 내서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그때마다 잠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첫 번째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이고요. 2012학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봅시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이렇게 본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라는 개 자체가 조금 너무 확정적이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 것이 본다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는, 여기서는 이제 책이 되겠죠. 방출되거나 튕겨나오는 광량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빛일 거예요 아마. 빛, 광자니까 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눈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광량자가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가 빛이 있어야 빛이 튕겨가지고 내 눈에 온다.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 생각이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하겠다 이 얘기죠. 이 문단 갑시다. 광량자는 대상에 부딪혀 튕겨나올 때 책으로 갑시다. 튕겨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준다. 부딪힌다는 거는 빵 때리면 충격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충격을 주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즉 책이잖아. 계속 책으로 가는 거지.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충격과 관련이 있는 거지. 얘는 빛이, 형광등 불빛이 책에 충격을 줘서 거기서 이제 광량자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거 우리가 보는 거, 글자를 보는 거고. 그러면 빛이 책을 땡 때리는 순간 충격을 주는데 왜 책이 펄럭펄럭거리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느냐 라는 의문이 있는 거지. 그것은 이유는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즉 뒤로 밀린다거나 움직이는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나랑 야구공의 플래시, 이것도 빛이잖아. 터뜨려서 야구공을 찍는다 하더라도, 본다 하더라도 운동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영향을 못 준다는 거지. 책이나 야구공의 광량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충격,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되지. 교란이라는 거는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충격을 주긴 주지만 정확할 수 거의 너무 작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렇군.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빛으로 인해서 대상을 보는 거야. 보는 건데 우리가 왜 그 충격을 줄 때 움직임이 없는 거냐 할 때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 충격량이. 3문단 보니까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대. 정확히 측정하려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교란을 줄여나갔다. 그렇지.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란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했대. 그들은 원칙적으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즉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중요하지 여기서는.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어. 소립자는 작은 거야. 매우 작은 입자. 매우 작은 입자. 여기서 말하는 뒤에 나오게 되는 전자, 원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잘못임을 깨달았어. 이런 생각이. 즉 높이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즉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서 주의 깊게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하겠지. 3문단 볼까?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책을 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광양자가 충격을 별로 주긴 주지만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측정하려면인 거지. 요거 이제 측정하는 거야. 측정하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돼.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된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고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의 그 대상의 교란을 좀 적게 일으키면서 두 가지, 즉 운동량과 위치를 측정해야 되겠지. 기본 조건인 거야. 그지? 그래서 운동량을 이렇게 정리했고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럼 책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자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 교란을 적게 일으켜. 소립자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게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를 궁금증을 가져야 되겠지? 운동량과 위치를 이제 아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겠지. 포인트는.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이제 그 운동량의 공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고정값이잖아. 운동량은 속도가 커질수록 운동량도 많겠지. 동그라미. 자, 5문단 보면 5문단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 되는 거야. 마지막 문단인데 이 문단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문단이다. 핵심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서 빛을 쏴. 튀어나오는 광량자를 우리 눈이 지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전자가 눈에 보이진 않지. 어쨌든 빛을 쏴야 돼. 그 전자와 충돌이 되겠지. 튕겨나온 광량자를 관측하겠지. 이게 일반적인 실험 상황이야. 그러면 운동량이 작은 광량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좀 적게 교란시켜. 이제 힘이 작은 거를 충돌시키면 얘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 덜 흔들려. 그래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어. 조건은 운동량이 작은 광량자를 충돌시키는 거야. 근데 운동량이 작은 광량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어. 조건.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 아까 보면 운동량은 속도 곱해치는 속도잖아. 근데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생겼네. 운동량이 작은 광량자를 충돌시키면 그 전자의 운동량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파장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좀 부정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운동량 위치를 동시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정확하고 하나는 부정확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 반대로 이번에는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걸 해야 되겠지. 긴 게 문제 생겼으니까 짧은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파장 짧은 빛은 운동량이 커. 그렇대. 즉 파장이 짧은 빛은 운동량이 크고 파장이 긴 빛은 운동량이 작아. 방향자가. 그래서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니까 속도 곱하기 질량이 운동량이니까 운동 측정이 부정확해지게 되겠네. 모순된 상황이네. 운동량을 측정하자니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위치가 부정확해지고 반대로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운동량이 부정확해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런 소리도 못하게 생겼네. 이처럼 정리해주고 있지?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 그지? 하나가 정확해지면 하나는 정확해지지 않는 게 반비례 관계겠지?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가 없어. 즉 정확히 전자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기가 어렵게 되겠네. 그래서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과학의 첨단이면 발전할수록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순된 상황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 글이네. 그러니 정리하자. 그게 중심 내용이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다. 자, 선택지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28의 1번 광량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즉 전자의 그 운동량과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광량자를 쏘는 거지.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변하지. 운동량이 아주 안 변하진 않잖아. 조금이라도 변하잖아. 그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량이 파장이 긴 빛, 짧은 빛 그 위치지만 속도의 문제를 주잖아. 운동량이 안 변하진 않아. 변한다.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광량자를 쏘는 것이다. 플래시 터뜨린다. 빛을 쏘는 거잖아. 광량자가 가는 거지. 맞고. 그 다음에 전자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량자의 운동량이 커야 된다.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량자 운동량이 좀 이제 작아야 되겠지? 그래야 교란이 덜 생기니까. 그러니까 광량자 운동량이 작아야 전자 운동량을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지. 물론 측정할 때에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 그래서 이 28번 1번도 충돌하면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건 이제 광량자가 운동량이 크냐 작냐 파장이 기냐 작냐 그 차이 때문에 변하는 거지 아예 안 변할 수는 없다 라는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쌤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풀어보세요. 짠! 풀었습니까? 네. 니은과 구별되는 기억의 특성이다. 니은이 책을 보는 거고 기억은 이제 전자를 보는 거잖아요. 적절한 것은 했네요. 전자를 보는 것은 대상, 즉 전자를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 책은 교란이 되긴 되지만 너무 이제 효과는 미미하다, 작다. 그렇지만 전자는 그 특성상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겠지? 답이 나왔네. 2번을 보면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지시할 수 있다. 광량자를 쏘잖아. 광량자를 쏘니까 매개물 없이는 좀 곤란하겠다. 대상이 너무 작아 감지하기 불가능하다. 측정하는 거잖아. 측정할 수 있다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감지하기 불가능한 건 아니지. 작긴 하지만 감지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광량자를 쏴가지고 측정하니까.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니까. 4번을 보면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말고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어. 언급되지 않았어. 전자의 의미 해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미란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 없지. 또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다. 이거는 기억만이 아니라 기억과 니은 둘 다 빛을 감지하잖아. 책을 읽고 전자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측정은 하겠지. 다만 이제 책은 좀 미미하고 전자는 확실하게 많이 변화가 생기고 그런 거였잖아. 그래서 첫 번째 29번은 첫 번째 1번 선택지가 맞다라는 판단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네요.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빔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자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쏴서 이 전자의 운동량, 위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전자 운동량은 1.8 이렇대. A래. 그 측정 오차, 측정의 오차가 항상 있지. 정확히 측정이 어려운 거야. 오차 범위는 이렇대. 근데 보다 줄일 수 없었다가 문제.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차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지. 아무리 정확히 측정해도. 자,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보니 위치는 5.64보다 측정 오차 범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있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 정도보다 못 줄이고 위치도 더 정밀하게 하고 싶어도 더 정밀하게 안 됐다는 얘기야. 불확정성 원리가 있으니까 운동량을 맞추니 위치가 헷갈리고 위치를 맞추려니 운동량이 헷갈리고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1번부터 봅시다. 빛이 교란을 일으킨 항상 이 빛은 전자의 교란을 일으키잖아. 충격을 주잖아. 전자 운동량이 A겠군. 특정한 운동량이 A라 그랬으니까 맞겠지? 2번 전자의 질량을 알면 A로부터 전자 속도 이거는 공식 있잖아. 운동량의 공식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있으니까 질량 구하면 속도 구할 수 있겠지? 공식 문제고 3번에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B보다 커질 수 있군. 이것보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더 커질 수는 있어. 측정은 항상 오차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뭐 정밀하게 하고 오차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3문단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여기 보면 여기 봐.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줄여 나갔다. 정밀도 높이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커질 수 있다 해요. 맞고 여기 조금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4번 보면 광량자의 운동량이 이건 광량자는 빛이 아닌 더 큰 운동량이 크다를 사용하면 운동량의 측정 오차 범위, 그러니까 운동량이 크면 전자 운동량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야. 근데 B보다 줄일 수 없으니까 B보다 더 커질 수는 있는 거야. 얘 마찬가지처럼 똑같은 원리야. 더 커질 수는 있지. 그래서 더 커질 수는 있는 거야. 5번 보면 더 긴 파장이 길어. 그러면 파장이 위치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제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C보다 줄일 수 있겠군이라 그랬네. 그러면 파장과 위치의 관계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봐봐. 파장이 길면 위치는 부정확해지고 파장이 짧으면 위치는 정확히 측정하지만 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여기 어디 있어? 파장이
긴 빛은, 파장이 긴 빛은 위치가 부정확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측정 오차 범위는 C보다 더 정밀하게 확정할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무리 정확 측정해도 이 정도 범위 안에는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었겠어? 오차 범위를 C보다 줄인다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얘기잖아. 정확히 측정한다 얘기거든. 근데 긴 파장은 위치가 부정확해지는 거야.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요 빛이라면 파장이 더 짧은 빛을 사용하면 요것보다는 좀 줄일 수 있겠지. 그러나 더 긴 파장 빛을 사용하면 위치가 부정확해지는데 이것보다는 더 줄일 수가 아니고 더 넓어지겠지. 범위가. 부정확성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알겠지? 파장이 긴 파장을 사용하면 위치가 부정확해지는 거야. 오차 범위를 C보다 더 줄인다는 얘기는 더 정확히 측정하는 얘기니까 여기 틀렸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고로 이 범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그래서 X 됐니? 나중에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오픈한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선생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없네.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차트 살펴보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 잠깐 쉬었다가 네,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인문 질문이에요. 인문 질문이고, 인문 질문, 봅시다.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 P라고 합니다. 에우마틀로스 E가 제안했습니다. 스승이고 제자겠죠?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수강료를 드리죠. P는 콜. 그런데 이는 다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수강료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P는 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P는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수강료를 내라는 소송을 했을 테니까, 만약에 지면 너는 계약에 따라, 이 계약이 바로 요거잖아. 승소하면 되니까, 내가 지면, 즉 P가 지면 E가 승소한 거니까 요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수강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P는 어쨌든 나는 이기든 지든 너한테 수강료를 받는 거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E도 그 스승의 그 제자야. 맞섰어. 제가 이기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그렇지? 수강료를 안 내는 거지. 이겼으니까. 지면 계약에 따라 역시 승소하면 되겠다 그랬으니까 승소 못한 거니까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야. 그 논리학의 난제예요. 난제.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사례를 딱 제시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말할 내용이 이 문단에 나옵니다.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이라는 문장,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해결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사례 계약이 이거잖아요.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가 계약이야. 잊으면 안 돼. 이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다 하는 계약이라는 점이다. 수강료 지급 요거잖아. 근데 실현되지 않았어. 승소하면이니까 아직 실현된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계약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 자, 이 문장이 중요해.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역시 별표 쳐두고,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하는 거야. 덧붙이는 뭔가 되는가 봐. 이거 뭐
수강료를 지급한다. 수강료 지급하지 않는다. 발생 소멸이겠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기한과 조건이 있대. 효과의 발생. 계속 말하지만 이때 효과는 이 계약이라면 수강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겠지?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기한이라 하고 확실히 발생할 걸 기한이라 하고 반면에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는 거야.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지. 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지금 기한일까 조건일까? 고민? 요 계약은 기한일까 조건일까? 고민해보세요. 기한이라는 거는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고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승소하면이니까 승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조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미안해요. 소리가 났네. 조건이라고 봐야 되지. 그리고 조건 중에서도 이게 실현되면 승소하면 수강료를 낸다 그랬으니까 조건 중에서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가면 더 좋겠지. 자, 선택지 문제 보도록 합시다. (6-1번)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그랬는데 기한인지 조건인지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기한이 맞나 안 맞나 따져본다면 아까도 했지만 확실히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승소하면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지. 6-2번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성의 효과 수강료를 낸다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렇지. 장래의 사실 여기 승소하면 이 승소가 바로 장래의 사실이고 그때 수강료를 낸다 안 낸다. 그래서 발생할 사실은 승소하는 거잖아. 여기도 이 사실은 승소할 수도 있는 사실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낸다 하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지. 6-3번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해제 조건은 소멸이라 그랬으니까 소멸이 맞겠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분당 갑시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즉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이제 포함돼요.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 그러니까 나는 1심 판결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2심 판결 갈 것도 없다. 하면 그대로 확정. 아니다. 나는 2심 가야 된다. 30개 가야 된다. 하면 이제 상고를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어쨌든 상고를 하든 하지 않든 그대로 이제 종결이 되면 확정 판결이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상고하지 않든 상소하지 않든 대법원은 이제 3심이잖아. 보통 대법원까지 가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확정 판결 나면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하고 그거를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거지.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가 없어. 확정 판결되면 땅땅땅 때리면 다시 또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안으로는. 기판력 이미 판결이 된 거.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오네.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사고 판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해. 그대로 끝이야.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가 기판력에 대한 얘기네. 여기서는. 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6-4번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된 거니까. 판결이 된 거니까 기판력이 생긴 거지. 동그라미. 확정 판결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6-5번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라는 말은 이유가 깔려있다. 그렇지.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 또 뒤집는 판결 나오면 안 되잖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지? 깔려 있는 거지. 3문장 봅시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 근거로 해서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대.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에과 다른 사안의 소송인 거야. 다른 소송이라서 이전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래.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력이 인정돼가지고 다시 소송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건, 이거 봐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빌려준 사람이야. 임차인 말은 빌린 사람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든 사람, 세입자라고 하자. 집주인, 세입자.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소송해서 집을 빌려준 기간이 남아있어. 야,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얘가 이기겠네. 그치?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후로 임대인이 패소했어. 당연하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확정된 후 그 시간이 지났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이거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과 남은 거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이럴 때는. 다시 할 수가 있대. 기간이 지나가지고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지. 임차인의 권리. 집을 빌린 사람은 요때는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권리가 있지만 만료되면 이 권리가 상실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는 거야. 자,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랑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랑 사례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사례 분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다시 앞으로 P와 E의 소송에 대해서 법률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느냐. 그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기판력과 관련 지어서 앞머리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따져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 아까 말했잖아. 기한의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 승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요. 첫 번째 승소 판결 내립니다. 그냥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두 번째, P는 다시 소송할 수 있어. 두 번째 재판인 거야. 조건이 실현됐어. 왜냐면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됐잖아. 두 번째 소송 결국 P가 승소한다. 왜냐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했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할 수가 없잖아. 기판력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됐대. 두 번째 판결. 첫 번째 판결은 E가, 즉 제자가 승소. 왜? 아직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그 두 번째 판결에서는, 재판에서는 조건이 실현됐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라는 P의 승소 이렇게 되겠네. 법률에서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두 문제가 있어요. 7번과 8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꼭 풀어보시고 쌤과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네, 문제 푸는 시간 짠! 다시 풀었나요? 네, 멈췄다가 꼭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이거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확인할 수가 없네. 자, 7번부터 봅시다. 기억에 대한 추론이네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첫 번째 소송을 주목해서 보셔야죠. 누가 이겼어요? E가 이겼잖아요. 계약이 유효하다. 승소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P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수강료를. 그러니까 P가 제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E가 되겠네. 승소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E가 되겠지. 왜? 아직 승소하면 주겠다. 승소하지 않았으면 안 주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사람은 이건 논의하지 말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누군가 따져보면 P가 아니라 E가 되겠지. 네. 그 다음 그래서 X 첫 번째 소송에서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다.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E가 이겼으니까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실릴 것이다. 아니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E가 승소했으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겠지. 세 번째,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이거는 뭐냐면 내긴 내야 되는데 조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급하지는 않아도 된다.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내긴 내야 되는데 즉 승소하면 낸다 그랬잖아. 승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지. 수강료를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첫 번째 소송에서는 줄 필요는 없다. 아직 승소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세 번째 보면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고, 근데 조건이 성취지 않았으니까 졌으니까 수강료를 못 받겠지. 두 번째는 소송하면은 소송을 당연히 내라고 소송하겠지. 그래서 맞는 말. 이거는 3번만 딱 봐도 답이 되는 거지. 4번을 보면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아닌데? 달성했잖아. 첫 번째 승소했잖아. 첫 번째 판에서는 달성함. P는 수강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승소 조건을 달성했으니까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X가 되겠네. X였으니까 이게. 5번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 승패가 상반되는 건 맞지? 첫 번째는 E가 승리했고 두 번째는 P가 승소했으니까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무효는 아니지. 왜냐면 이거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의 판결이니까 기판력이 적용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잖아.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판결문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이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수강료를 지금 당장 내라는 거잖아. 근데 조건 성취가 안 됐으니까 낼 필요는 없어. 내긴 내야겠는데 승소하면 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승소한 게 아니니까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지. 첫 번째 소송에서는. 자, 8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갑이 돈을 빌려줬고 을이 돈을 빌려갔네. 계약서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와 나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를 보니까 갑은 금전 빌려 증거, 즉 계약서를 채용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했어요. 확정됐어요. 확정 판결이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갚은 거니까 이날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이날 이후에도 이제 갚지 않으면 그때는 또 이제 다시 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 이거 따르면 확정됐어. 기판력이 생긴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확정 판결이니까 기판력이 생긴 거야. 1번부터 봅시다.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왜? 확정됐으니까. 확정 판결은 이제 끝난 거야. 남아있지 않다. 확정 판결.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지. 왜? 기판력 때문에. 기판력 때문에. 아까 본문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봐. 매매계약서 발견되더라도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 그랬지? 3번 보면 나의 경우 이번에는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이 날짜니까. 갚기로 한 날이 이런 거니까. 너 되는 거지? 패소했잖아.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이게 이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기판 조촉되지 않는다. 조촉이라는 말은 위반되지 않는다. 기판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조건이 달라진 거야. 조건이 달라져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5번 보면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 이 갚기로 한 날이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이거잖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없지.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그래서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지. 기판력 때문에. 없지. 기판력 때문에. 알겠지? 됐고, 그래서, 답은 다 맞고, 이거 5번이 소송할 수가 없어. 기판력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죠. 92년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의 사고로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저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사례를 통해 뒤에 제시된 개념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례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돼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보상, 여기서는 그래프죠.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 셀레스의 부상이에요.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셀레스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그라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셀레스가 야 줘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거야. 셀레스가 야 그라프야
나 때 내가 다쳤으니까 네가 돈 많이 벌었지? 나한테 줘! 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라프가 선의로 야 셀레스야 네가 다쳐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었어 고마워 이렇게 하지도 않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외부성이라고 해요. 뭐 외부성 보면은 우리가 쉬운 예로 뭐가 있냐면 꿀벌 꿀벌 관련해가지고 양봉업자와 그 과수원 농가와 관련됐어요. 과수원 농가는 그냥 뭐 당연하게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잘 피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벌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벌이 많아질수록 양봉업자는 그냥 공짜로 이제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거잖아. 꽃을 심을 수도 없고 과수원 옆에 있기만 하면 과수원 덕택에 꿀을 많이 딸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과수원업자가 야 양봉업자 꿀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꿀 빠른 얘기. 그 양봉업자는 꿀이지 꿀 진짜 개꿀이지. 이런 것들이 외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농가는 괜히 배가 아프고 의문의 일패. 양봉업자는 속으로 히히히 하고 의문의 일승 되는 거지. 이게 외부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외부성 작용할 수도 있어요. 공장에 폐수 방출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 입는 것도 위치적 있는 것도 외부성의 나쁜 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나왔죠. 개념. 그래서 다른 경쟁자, 셀레스의 성과. 그러니까 셀레스가 아파. 그래서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이 나왔어요.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든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켜요. 조건입니다. 자, 그래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 즉 이제 성과라는 것은 좋은 거랑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레스가 다쳤어. 그래서 하락한 거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예요. 37의 1번.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다. 매력적인 오답인데 이게.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여기 보면 그래프와 셀레스는 거의 숙적이었잖아. 숙적. 비슷했을 때 막 치열한 경쟁자였을 때 한 사람이 다치면 다른 사람이 경쟁을 확 독식하게 되는 거지. 숫자가 크면 이런 차이가 안 나겠지.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맞습니다.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면 경쟁이 될 수도 없겠지. 그 다음 이 문단 보면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위치 높이는 행동을 왜냐면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이득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어요. 투자를 많이 한 거야. 얘는 이제 투자라고 합시다. 운동에 테니스를 한다면 이제 라켓에 더 좋은 걸 한다거나 훈련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거나 특급 코치를 영입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지출을 늘리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리면 경쟁자들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화된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면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다른 애들도 같이 올리면 상향평준화되고 누구나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더 상승한 효과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올라갔어. 투자했어. 이 상태가 자연적으로 얘가 가만히 있는 조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이 갭만큼의 내가 이득이 생기는 건데 얘도 뭐야? 투자했어? 나도 올려! 하면
차이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 개념인 거야. 상대적인 위치니까. 변하지 않지.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요인은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익이 많이 크다. 독점할 수 있다 하면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보다 내가 조금만 투자하면 갭이 확 커진다. 그러면 더 많이 투자할 유인, 원인, 동기 커진다. 되겠지? 더 돈 많이 버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지. 그래요.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행동, 지출을 늘리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다시 보상이 클수록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37번 보면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나타나면 여기 개입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높이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를 따라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했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즉 이게 나타내면이란 뭐냐면 케이스를 예를 들면 그라프 선수하고 세레스 선수가 이거 말고 다른 선수도 많이 있다면 비슷한 급의 선수가 많이 있다면 위치 외부성이라 볼 수는 없겠죠. 즉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면 이란 얘기겠죠. 내가 투자했을 때 위치 외부성에 돈을 많이 벌다는 그런 조건이 되면 당연하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이 상황에서 다른 제3의 선수, 제4의 선수가 비슷하게 있다면 이 한 사람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꼭 위치 외부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 최적의 조건이 되면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동그라미? 개념을 잘 이해합시다. 세 번째 보면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려요.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어. 마냥 이득을 노릴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각기 위치에 별거가 없다면, 왜냐면 얘도 투자하면 필수적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이게 이 얘기야. 그러면 소모적인 지출이 될 수가 있어. 소모적인 지출, 이렇게 생산적으로 내가 제출한 만큼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투자하면 따라와. 이득이 별로 없어. 이 얘기야, 지금. 이와 같은 투자 형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군비 경쟁. 군사비야. 그래서 어느 나라가 무슨 무기 개발했대. 얘도 개발해야지. 그럼 똑같아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무기 개발했어. 얘도 따로 개발해.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거지. 자, 이거를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하고,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성을 가져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 이걸 개발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니? 이제 못 따라오겠지? 따라왔어. 그럼 또 개발해야 돼. 그럼 그동안 돈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이제 어렵지? 그래서 개인의 유인이란 말은 어떤 투자의 원인과 동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같이 가볼게. 이거는 일단 33번은 요거부터 먼저 읽은 다음에 풀고 그렇게 할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 이익보다 우선시하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결과가 사회 전체의 다소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해. 즉 나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이익을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이 있어. 즉 여기 말하면 개인의 유인 어느 한 집단이 이게 부분이고 전체야. 알았지? 얘는 부분이고 얘는 전체라고 보면 돼.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이익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개인의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비효율성이 발생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왜냐면 그 투자하는 돈이 군사비 지출 안 되고 다른 데로 돈 되면 모든 사람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면 위치적인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 유인이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랬어. 위치적 보상이 뭐냐면 서로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상대방이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상대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치적 보상이 증가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떨 때 증가하냐면 내가 똑같이 성과할 때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 사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 또 그래프와 셀레스가 봤을 때 셀레스가 많이 다쳐가지고 많이 그런 게 못 나올 때 내 이익이 커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올라가든가 내가 더 많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떨어져주길 바라든가 그 차이가 클수록 내가 이익이 더 큰 거지 사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니?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야? 이런 관계인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위치적 보상은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위치의 차이가 발생할 때 생기는 거지. X. 35번.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결과가 없겠지. 소모의 지출일 때에는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 맞고요. 그 다음에 3문단 봅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 많은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일으킨다. 더구나 개인 간의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 우리가 교육에 대한 그 경쟁이 있잖아. 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거지.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좀 너무 지나치다 해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어떤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도 10시 심야 교수 금지. 예전에 10시 이후에도 막 이제 강의를 했던 때가 있었었지. 2010년인가 그때까지는 시험 기간 때 날 새고 막 1시, 2시까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좀 지나친 경쟁이잖아. 애 막 죽고 막 피곤하고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규범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사실 협약이지. 정책으로 금지했지 아주 그냥. 그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사실 협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34번 볼까요?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 그것이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협약,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찾게 된다. 오색은 찾게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볼까요? 두 문제 꼭 풀어보세요. 37번. 기억이 나타나는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기억은 위치적 외부성이 되는 거네요. 적어 놓으시고 위치적 외부성. 모니카 셀레스라는 선수와 그라프 선수 기억하면 되겠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 국회의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상호 이제 굉장히 치열한 축적 경쟁 관계라는 걸 생각하면 좋아요. 국회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죠. 이 경쟁자가 한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럼 떨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맞게 되는 거죠. 가수가 공연하면 관심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돼. 여기에는 누가 뭐 더 많이 한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잖아. 즉 경쟁 관계가 좀 없잖아. 세모, 보류.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여기는 줄을 길게 서 있어.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가는 거지 이거는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지. 취약 대상 아동 보통 만 7세인가 만 8세인가 되지?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늦게 가는 거야. 1년 꾸는 거지. 그럼 더 많이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같은 또래들보다는 더 공부 잘할 거 아니냐? 라는 거잖아. 이것도 뭐야? 성취도라는 어떤 학업 경쟁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잖아. 5번 볼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해서 어렵게 되는 게 이거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려고 크게 말했는데 얘네도 크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버리는 거. 이제 외부성이 발생했고 비효율성도 발생한 거지.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2번이 경쟁 관계도 앞서가려고 뭐 하는 거는 좀 없다고 봐야 되겠지. 답은 2번. 39번 봅시다. 니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뭐냐? 기억을 보니까 니은 나타날 조건, 니은은 위치적 군비 경쟁이네요. 위치적 군비 경쟁이다. 그러려면 어떤 위치성, 외부성이 발생해야 되겠지. 서로 치킨 게임 하는 거야. 더 위에 서기 위해 군사를 많이 지출해. 지지 않기 위해 따라와. 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군사를 지출하고.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기억 보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정보를 얻기 힘들다가 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제가 지금 뭐가 있다 없다. 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그 누구야? 셀레스가 부상을 아까 본문을 보면 셀레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앞서기 위해 내가 뭔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얻기 힘들면 좀 곤란하겠죠. 투자할 수가 없겠죠. 틀렸고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죠.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이익을 차지하느냐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랬고, 그래서 나의 이익은 상대방의 손해가 되는 거지. 이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이익은 상대방의 손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나의 이익은 곧 상대방의 손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상대방은 덜 가져간다. 내가 이긴다. 이런 얘기죠.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에 강력하면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경쟁이 치열했을 때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강력하면 이런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X. 답은 뭐 니은 리을이 되겠네. 4번. 를 따져볼까?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해서 경쟁을 하지. 이런 판단 때문에 경쟁을 하지.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경쟁을 왜 하겠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경쟁을, 지출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네, 여기까지 이제 비문학 이제 마쳤고요. 글 읽기 짧은 거 하나 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2교시 문법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